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채택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사실신문, 증인신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되었고 법 절차상의 모든 요식을 거쳤으므로 다시 증인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무기수로 복역 중 가석방된 자로서 평소 사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미리 계획된 살인으로 보아야 마땅하므로 형법 제250조 1항에 의거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할 말이 없는가? 미스 김, 차 한 잔 가져와요. 인삼차. 김 선생 지금 있지? 네, 사무장님 계세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 네. 네. 이리 좀 앉으세요. 예. 구형 공판은 그대로 남겼지만 이 사람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기록은 없었어요? 이상하다니요? 가령 무슨 정신 감정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기록은 없었느냐고요. 아, 예. 그런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사건의 동기가 애매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요. 하지만 이 사소한 시비가 살인으로 발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측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사팀 쪽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글쎄요. 미스 김, 접견용지 한 장 가져와요. 아니, 접견용지는 왜요? 살인 동기를 다시 알아봐야겠어요. 이적행위로 24년간이나 옥살이를 했고 지난 연초에 가석방이 됐는데 그때 살인을 했더군요. 이건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만 6.25 때 무슨 부역 같은 거라도 했었나요? 그럼 무슨 간첩행위라도? 그는 날 그렇게 재판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앉아요. 그분은 당신을 도우려고 오신 분이셔. 당신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님이시란 말이야. 그럼 당신이 살해한 그 소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그날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던가요? 그럼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그랬습니까? 대답을 해봐요. 대답을. 이런 놈은 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형을 선고받든 말든 형식적인 변론도 넘겨버리세요.
e la sua madre divenne lo seguir. Alto, alto, signor Conte, mille doppie son più forti, a cador vengo perfino, di non porre libertà. Io amo, cercando la cosa, io amo, cercando con la sposa, giusti lei, 성품은 온순한 사람인데 가석방 중에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무래도 여보세요? 도희. 선배님. 선배님. 제 말 들리세요? 아니 나한테 무슨 말을 했었나? 오늘따라 선배님 참 이상하시다. 무슨 괴로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참 선배님, 그 강매 때문에 소년을 살해한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사형이 요지부동인가요? 글쎄. 그런 사람은 사형을 받아도 싸죠 뭐.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그런 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자마자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살았군요. 이건 내가 취했군. 쓸데없는 소리를 다짓거리고. 선배님, 그 아저씨 어떡하실 탐이에요? 도와주실 생각이신가요? 글쎄, 그러곤 싶은데 가석방 중에 살인을 저질러 놨으니 저한테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가석방 중에 아주머니 댁에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그랬어요. 함께 계시는 동안 오빠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통 말이 없다가도 갑자기 처음 듣는 사람들의 이름을 중얼중얼하지 뭐해요. 교도소 친구들 이름이라나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중학교에 다닌 제 아들 녀석과 장이야. 아이 장 받아요 장. 야, 한 번만 물리자. 왜 안 돼요? 일수 불태요. 정말 안 돼. 네, 안 돼요, 안 돼. 내 돈. 아이, 일마.
내 돈, 내 전된 네가 훔쳐왔지? 외삼촌 또 왜 이래요? 어서 내놔. 내놓지 못해. 아니 무슨 돈이요? 돈이라니 무슨 돈 말이에요? 어서 못 내놔. 이놈. 아이, 어머니 외삼촌이 또 이래요. 어머니. 아이, 어머니. 내 돈, 내 돈 못 내놔. 어디다 감췄어? 오빠 또 왜 이러세요? 네? 내 돈 90만 원. 그 전대를 이 허리에 차고 잤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없어졌단 말이야. 그 돈은 내 전 재산이야. 일평생 몸 내 전 재산이란 말이야. 알아요 그 돈. 그 돈이 없어졌어요? 내가 잠든 새 네가 훔쳐갔지. 그렇지. 아니에요 오빠. 제가 왜 오빠 돈을? 닥치고 어서 내놔. 아니. 아니 이런. 아이고. 오빠 돈 여기 있잖아요. 요 밑에 감춰두고선. 내 돈. 하나, 둘, 셋, 넷. 그 돈은 무슨 돈이죠? 가석방 될 때 가져나온. 작업 상여금이로군요.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쓸 줄을 몰랐어요. 돈을 그렇게 아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럼요. 돈을 통 쓸 줄을 몰랐어요. 너무 오래 갇혀 있다 나와서 그런지 바깥 물정이 어두워서. 바깥 세상과 쉽게 적응을 하질 못했군요. 그래서
형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저 외삼촌이 쓰시던 천체망원경과 성자도 아직도 있습니까? 있지. 집에. 야, 김구나. 왜 천문학에 취미를 붙이셨냐고? 네. 어려운 사건을 맡으시면 고심이 되셔서 그러셨겠지. 아니 왜요? 사람 아직도 못 알아듣는군. 법도 사람이 만든 거야.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어찌 단죄하나?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관찰하신 거지. 우주의 운행은 빈틈없이 정확하니까 말이야.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 아버님처럼 청빈한 법관이 또 어디 있겠나. 고등법원장과 대법원 판사까지 지내셨어도 유산이라곤 이것밖에 안 남겨주셨으니 말이야. 적은 봉급을 쪼개서 사형수나 무기수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보내시느라고 그러셨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자넨 내 아버님께서 왜 이 천체망원경을 구입하게 되셨는지 잘 알겠지? 옳지. 이게 바로 케페우스의 감마성이군. 그리고 베타성, 알파성, 제타성, 이오타성. 아, 이 사람아,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응? 이걸 저한테 양도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뭐야? 대가는 섭섭지 않게 지불하겠습니다. 뭐라고?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다니까요. 아니, 이 사람이 그따위 소리 하려거든 내 집에서 빨리 나가게. 네? 이게 어떤 유품인데 돈 몇 푼에 달라는 거야? 우리 가문을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야? 당장 나가. 형님. 나가. 과거 윤보원 씨의 팔견문입니다. 아이고, 예, 간신히 구했습니다. 구했군. 수고했어요. 예, 예. 수고했어. 윤부원 씨, 당신이 옥살이란 그 일을 재심 청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 그 일을 당신이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때 판결문을 구해서 보았죠.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했다는 걸 정말 알아냈단 말이오. 네. 내가 판결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이번 사건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건데 판결문을 읽다가 뜻밖에도 선생님, 아니 변호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제야 죽기 전에 제 진실을 밝혀줄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군요. 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진실은 어느 곳에 숨겨져 있어도 한 번 밝혀지기 마련이죠. 선생님. 자자, 진정하시고 이젠 저쪽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판결문을 읽고 저도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가 유괴사변 다음 해봄이었어요. 휴전을 앞두고 전 전선이 한참 밀고 밀리던 때였어요. 아이 반나무 새끼들!
시험은 7년이라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휴전이 성립되고 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서 우리들은 포로 교환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있었던 일은 그뿐입니까?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탈출을 했습니까? 고향이 그 아가씨가 보고 싶어서. 그 처녀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지 24년 전 재판을 받았을 때 오빠는 그 얘기를 비밀에 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처녀는 그때 다른 데로 시집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도 고향에 살아 계십니까? 찾아가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리가. 그때 전쟁터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례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말씀하세요.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결혼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사정이 이렇게 절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향과 아주머니와의 장래 약속 때문에 탈출해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혀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자그마치 7년. 그 기간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의 재판은 위장 탈출로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어떤 인물을 띄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장래까지 약속한 사이였단 말씀입니까? 네.
전쟁이 터져서 그인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때 저는 울면서 말했죠. 기다리겠으니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요.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까지 기다리겠다고. 두 분의 그런 사이를 집안 어른들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은 다들 돌아가셨지만 양쪽 집안 모두가 알고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까지도요. 윤보원 씨가 법무부에 낸 탄원서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탄원서를 왜 법무부에 냈죠? 한번 읽어보시죠. 됐어. 김 선생, 예. 그 증인들의 소재지 알아보라고 한 거 어떻게 됐죠? 제가 그 무렵 어떤 기관지에 포로 생활 수기를 연재하고 있었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수기를 잘 읽었다면서 마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있으니 와서 증언을 좀 서줄 수 없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그러니까 윤보원 씨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단 말이죠. 그렇죠. 재판 중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 그때 어떤 증언을 하셨습니까? 뭐 제가 겪은 포로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 말했지요. 그리고요. 그리고 포로 교환 때 송환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모두 다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두 증인들도 그들은 지금은 죽고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증언들만 늘어놓았는데 그분들도 윤부원 씨만 생면부지 같았어요. 그래. 그분들은 무슨 증언을 하던가요? 육군 상사는 휴전선 부근의 경계 상황을 설명했는데 또 한 분은요? 퇴역 대위는 뭐 당시에 적정을 소상히 말했을 뿐이었죠. 아유, 이제 오십니까? 예. 참, 그 당시 윤보원 씨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 알아봤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김영진 변호사밖에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진 변호사라면 변호사의 전 회장님 말씀이요? 예. 뭐라고? 윤부원? 네. 24년 전에 선생님께서 심판관으로 그 사람 재판을 주재하셨더군요.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그때 재판 판결문입니다. 이걸 보니까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그 일을 재심 청구를 원한단 말이지. 네. 그 사람 가족들이 온 저런 고향 것들이 있나. 죄를 졌으면 남부끄러운지는 알고 잠자코 있을 것이지. 뭔 잘하려고 또 소란을 피우겠다는 게. 제가 이 사람 재심 청구를 결심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살인 동기가 오랜 그의 교도소 생활과 연결이 돼 있다는 점과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 판결을 뒤집겠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전 다만 그 사람이 보낸 24년이란 세월이 억울했다면
늦게나마 보상을 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6.25 때 자네가 몇 살이었지? 3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넨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너그러울 수가 있겠지. 나는 그런 맥락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간 걱정스럽지가 않아.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않다니. 서로 찌르고 부수고 잔혹하게 피를 흘린 그런 세대들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서 더 평화통일의 꿈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내게 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뭘 도와달라는 것이야? 네, 선생님께서 주재하셨던 재판이라 후배로서 양해를 구하려 온 것뿐입니다. 양해? 선생님께서는 그를 아주 완전한 변절자로 취급해 버리셨더군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하셨다가 무기징역을. 좋네. 그렇다면 재심 청구를 한번 해보게. 그러나 재심 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야. 선배님. 선배님. 웬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선배님 사무실에 가려던 참이에요. 그래? 선배님, 오늘 몹시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로도 풀 겸 보링 한 게임 안 치시겠어요? 보링? 좋지. 자, 가자고. 선배님, 전 또 스트라이크예요. 선배님 한번 쳐보세요. 나? 글쎄 잘 될지 모르겠는데. 참 선배님,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전국 대학 연극제에 참가하기로 했거든요. 구경 한번 안 오시겠어요? 글쎄 난 그런 것은 도무지. 근데 선배님이 꼭 특별 초대되어야만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데? 그건 비밀이에요. 비빔밥? 대신 제목만 살짝 기특게 해드릴까요? 제목이 뭔데? 글쎄 일종의 마당극이라고나 할까. 좌우지간 제목은 저 남쪽 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구나. 그러실 거예요. 오페라 만홍의 아리아 그대는 아는가 저 남쪽 나라를 거기서 살짝 빌려왔거든요. 하지만 꼭 거기서 빌려왔다고만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오페라 제목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번 연극의 경우에는 도리어 회방꾼 노릇밖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회방꾼?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가끔 모두 회방꾼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사랑도 고통도 절망도 다 자기들이 소비해버리고 우리에게는 싱거운 안락이나 타락한 기쁨만 남겨주었으니까요. 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못 알아들으셔서 좋아요. 저희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젊은이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테니까요. 선배님, 저 바빠요. 그만 일어나요. 무용가 애들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요, 선배님. 그러지. 뭐요?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고요? 예. 재심 청구에 이유가 없답니다.
선생님, 퇴근하세요. 미스킨 전화 좀 해주겠어? 네, 어딘데요? 광학사. 천체 망원경을 부탁한 지가 오래됐는데 천체 망원경이라뇨?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그런 걸 연구해 보기 위해서야.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 땐 취미 삼아서. 선배님, 드디어 천체 망원경을 구입하셨군요. 오늘 제가 전화하길 참 잘했군요. 야, 근사하다. 자, 어서 와요. 이게 뭐예요? 성자도란다. 네, 이게 바로 성자도라는 거군요. 와, 복잡해라. 아우. 그래, 연극은 잘 돼가니? 네, 구성 끝내고 벌써 리허설 들어갔어요. 벌써? 그 작품의 힌트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아세요? 어디서 얻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바로 윤부원 씨 그 사람한테서 얻었어요. 뭐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시각에서 본 유교에 대한 비판과 극복? 대충 그런 거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선배님이 꼭 구경을 오셔야 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야, 이거 대단한 뉴스구나. 그렇다면 기대가 큰데? 저도 별 좀 보면 안 돼요? 안 될 거야 없지. 하지만 이 성자들을 먼저 보고 봐야 돼. 그래야 이 별들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하늘은 넓은 바다와 같고 별들은 그 위를 떠가는 하얀 요트 같은 것이라고 난 가끔 생각하지. 그런데 하늘의 요트들은 결코 자기 항로를 이탈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좋은 세계니. 북두칠성의 위치부터 가르쳐 줄까? 네. 이것이 북두칠성이고 이것은 북극성, 그리고 항상 서쪽을 향해서 나르는 이 백조자는 은하수에 걸쳐 있어서. 선배님? 응? 선배님은 지금까지 별들의 운행을 관찰하시면서 뭘 얻으셨어요? 그거야 우리 세상의 일들을 아주 작게 볼 줄 아는 눈을 얻었지. 세상의 모든 번뇌란 일차적으로 자기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지. 아름다운 거, 편한 거, 큰 거, 오래가는 거. 사람들은 모두 그런 것을 탐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인간 세상의 일을 별들의 세계와 한번 비교해 볼까? 어떤 별은 말이야 65억 광년 저쪽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인 그 별빛은 65억 년 전에 그 별에서 떠난 빛이라는 거야. 하늘의 이 무수한 별들, 그리고 이 오리온 자리의 베텔큐스는 그 지름이 자그만치 태양의 700배나 되는 거대한 별인데도 700배나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는 요 손톱보다도 더 작게 보이거든. 이런 우주의 일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 세상의 일은 얼마나 사소하고 하잘것없는 것들이냐 이거야. 그걸 깨닫고부터는 난 세상의 일들을 아주 작게 보는 지혜를 갖게 됐지. 어때? 공감이 좀 가니? 하지만 작게 보는 눈과 크게 보는 눈 둘 다를 얻어야 비로소 매사를 정확히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도 천체 망원경을 하나 구입해야겠는데요. 자, 여기를 조정해서 여기요? 보여요.
피고인은 1951년 2월 빛의 벽을 깨뜨리고 어둠의 벽 속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가? 아니 어둠의 벽을 깨고 빛의 벽 속으로 침범해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인가? 그런 일이 없단 말인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빛의 벽이 무엇인지, 어둠의 벽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 다시 묻겠는데 피고인은 1951년 2월 빛의 벽을 깨뜨리고 어둠의 벽 속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단 말인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리고 다음 피고인은 1960년 7월 이번에는 어둠의 벽을 깨고 빛의 벽 속으로 침범해 들어온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단 말인가? 어둠의 벽을 깨고 빛의 벽 속으로 침범해 들어온 사실이 있단 말이지? 아니 아니 정말 피고인은 빛의 벽을 압니까? 압니다. 피고인은 어둠의 벽을 압니까? 압니다. 좋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그 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과 밖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빛의 벽과 어둠의 벽 중 어느 쪽에서 살고 싶습니까? 빛의 벽입니다. 그럼 피고인이 깨뜨리고 나온 그 어둠의 벽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든 것인가요?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든 것인가요? 그럼 당신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만든 것인가요? 우리는 만든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 벽에 대해 어떤 약속도 한 일이 없고 또 어떤 종류의 의무를 진 일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좋습니다. 현명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용기 있는 재판장님, 이미 피고인과의 문답과 또 제가 제출한 서류들로 본 사건을 잘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제가 몇 마디 그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재판장님, 어둠의 벽을 누가 구축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된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당연히 그 어둠의 벽을 설치한 자들에게 돌아가야만 할 것이며 아무 죄도 없음이 명백하므로 당장 석방해야 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 윤부원의 범행을 조금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사실로 인정하며 아울러 피고인은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 가석방된 자입니다. 아까 검사는 그 사실을 빌어 피고인의 범위를 적시했습니다만 저는 그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피고인은 6.25 사변 당시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에서 적과 교전 중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탄광등 노역장으로 끌려다니며 7년 동안 중노동을 해오다가 지난 1960년 7월 서해안을 통해 그곳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해안의 작은 섬에서 아군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죄목은 적전 도망죄, 이적죄, 간첩죄 등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피고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2살에 군에 입대해서 32년 만인 54살에 다시 이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렇게 염원하던 그 가석방이 오히려 슬펐습니다. 32년 동안 단절되었다가 다시 바깥 세상에 나오자 사회에 적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집은 4대 독자인 그를 잃은 슬픔으로 비탄에 빠져 있었으며 하나뿐인 여동생이 부모님을 모셔오며 그의 옥바라지를 해왔었으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이제는 여동생이 석방된 그의 뒷바라지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석방될 때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간다는 기쁨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지 못했으나 막상 출소해보니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세상이 무서워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세상의 인심은 야박하기만 하고 누이 동생 집에서는 의견 충돌만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날이 교도소 생활이 그리워지고 함께 생활했던 그곳의 동료들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동생의 권유에 따라 여러 곳을 구경하고 다녀도 그의 그런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 어디 일자리라도 잡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여 사회안전법에 묶여있는 그로서는 담당 형사에게 취업에 대하여 의논을 해볼 수밖에 없어 그를 찾아갔으나 나이가 54살이나 된 데다 몸까지 허약하여 취직을 해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이니 단념하라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은 석방 때 받아나온 작업 상여금으로 과일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약한 체력으로는 그것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인은 치명적인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 것마저도 그를 용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이상한 반발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에 대한 자학 같은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소 생활이 그리워지기만 했습니다. 죽어도 교도소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려보내달라고 법무부에 탄원서까지 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소원을 무시하고 가석방을 취소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죄를 저질러 다시 교도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보낸 지
이틀 후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가장 무거운 사형이 선고돼야 할 것으로 본 변호인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까지 피맺히게 갈구해오던 참다운 자유, 곧 영원한 자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배님, 그 아저씨에게 영원한 자유를 들으면서 잘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 문득 성서양 기절이 생각났어요. 카인과 아벨. 그 둘은 형제이면서도 형이 아우를 죽였어요. 그 이후 계속되고 있는 카인의 시대. 이 시대는 얼마나 아벨을 비료로 써야 하나요? 얼마나?